2025년 3월 27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538일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가자 지구 안에서는 총성이 멈추지를 않고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날아오는 미사일과 로켓을 알리는 알람 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가자 지구 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에 하마스를 반대하는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사면 초과의 하마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역시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과 주변 여러 나라들의 상황들을 자세하게 정리해 줄 이유진 PD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선 이스라엘은 이번 주에도 역시 가자 지구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상전이 시작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번에 이제 가자 지구 북부와 남부에 보병대를 투입을 하고 그리고 넷자림 회랑에도 병력을 다시 재배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IDF는 이번 작전에 대해서 가자 남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보안 구역을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런 작전들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측의 하마스 고위 간부들을 계속 제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하마스 고위 지휘관들 2명을 추가적으로 제거했다고 합니다. 가자 지구가 남부, 중부, 아니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상 작전 어느 지역에서 펼쳐진 겁니까? 이번에 가자 남부 도시 라파의 텔술탄 지역에서 이제 그 IDF가 포위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번 작전 당시에 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그 앞서서 대피 경로를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대피를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마스 전투 20명을 추가적으로 사살을 하고 그리고 신문을 위해서 30명을 체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직된 하마스 사령부를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에서도 역시 하마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수장이에요. 바로훔이라는 사람이 제거됐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바로훔이 제거된 장소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제거된 겁니까? 이제 가자 남부의 칸 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제거가 되는데요. 하마스가 주장하는 거는 이 바루훔이 이전 공습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 목적으로 이 병원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이 병원에서 민간인을 방패 삼아서 테러 작전을 수행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외에도 이제 이번에 IDF가 하마스가 10월 7일에 이제 테러를 일으켰는데 그걸 포함한 여러 가지 갖가지 테러들을 감행할 때 사용했던 이런 픽업 트럭 이 100여 대를 추가적으로 공격해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하마스의 사실상 수장 바루훔이 병원에 있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치료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의사와 환자들을 인질로 삼고 그러고 있다라는 건 뭐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는 하마스가 아직까지도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들의 새로운 영상, 동영상을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공개된 그 이스라엘 인질들 누구고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하마스가 공개한 영상 속의 이 이스라엘 인질은 23세 요세프 하임 오하나와 그리고 34세의 엘카나 보봇인데요. 이 두 사람 모두 10월 7일 노바 페스티벌에서 이제 납치돼서 현재까지 가자지구에 억류된 상태라고 하고요. 영상을 통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한 거는 석방된 동료 인질이었던 오하드 베나미, 이 베나미를 언급하면서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베나미가 이 영상을 보고 모든 포로들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실제로 현재 독일에서 베나미가 머물면서 인질들의 석방을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질들 영상 보니까 앉아있는 그 모습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 안심스럽네요. 뭐 아주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쓰러져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같은 날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또다시 테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노인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데 좀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처음에 테러범이 버스 정류장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 그리고 그 차량에서 이제 내려 있는 군인들을 흉기로 먼저 찌른 다음에 그 군인이 가지고 있던 소총을 뺏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이 차량을 향해서 총격을 가한 그런 테러 사건이었는데요. 이 해당 테러로 인해서 흉기에 찔렸던 20세 군인은 현재 위중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차에서 지나가다 총을 맞은 85세 모셰후라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테러범은 25세 아랍 이스라엘인 카림 자바린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테러를 벌이는 와중에 우연히 지나가는 국경 경찰에 의해서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가자지구 주민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25일, 26일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틀 동안
가자지구 안에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이제 시위를 벌였는데 그 시위 대상이 하마스였어요. 그래서 하마스를 향해서 강력하게 시위를 했다라고 한 3천 명이 몰려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에 있는 그 난민촌에서 팔레스타인들이 민간인들이 거리 나와서 하마스 아웃 이런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이례적인 시위를 벌인 것인데요. 이 해당 시위들이 대부분 남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마스 아웃이나 아니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 이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이제 거리를 활보했는데 전쟁을 멈춰라 혹은 우리는 이제 평화롭게 살고 싶다 이런 문구들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걷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가 총이나 곤봉을 들고 이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SNS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이 가자 주민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제 세 가지로 첫 번째는 하마스는 테러리스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평화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기 원하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제 가자 주민들이 이번처럼 이렇게 시위하고 하마스에게 항의를 한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시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하마스 세력에 의해서 이제 언론에서도 과소 보도가 됐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하마스가 지금 굉장히 망가진 상태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편향 보도를 했던 언론들이 현재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 현재 가자 주민들이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보니까 뭐 두려울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다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가자 주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을 마지막에 이제 촉구를 하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물론 이제 요번이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도 사실 몇 번 있었어요. 이 하마스를 향해서 니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하마스에서 나가라 막 이렇게 그 데모를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요번 조금 아주 좀 세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는 좀 안타까운 것이 팔레스타인 주민들 좀 진작에 전쟁 나기 전부터 좀 진작에 더 세게 이런 시위를 했으면 그나마 지금 가자지구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 순수한 민간인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좀 덜 고통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드네요. 예전에는 하마스하고 다 같은 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또 무슨 데모를 한다고. 자, 그리고 같은 날 이스라엘 군이 언론인 알자지라 기자를 제거했다라고 하는데 기자를 제거를 했어요. 원래 이 전쟁 중에도 기자는 잘 안 건드리는 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불문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이 알자지라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기자를 왜 제거한 겁니까? 이게 이제 뭐 말은 알자지라 기자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상은 알자지라 기자로 가장한 하마스 베이트 하눈데대의 저격수 호삼 샤바트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작년 10월 신베트가 입수했던 그 하마스 내부 문서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샤바트가 하마스 군사 훈련에 이제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가 알자지라 이 전쟁 보도가 굉장히 편파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었는데 이로써 하마스의 테러리스트들이 알자지라와 연관이 됐었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된 셈입니다. 이건 뭐 어제 오늘 얘기 아니에요. 가자지구 안에 있는 그 아랍 통신들 전부 다 하마스하고 한 통속이고 특히 그 가자지구 안에 있던 언론사들이 모여 있었던 빌딩 그 건물을 이스라엘 군이 폭파시켰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마스 기지가 있었어요. 작전본부가. 자, 그나저나 휴전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2차 휴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현재 이집트가 중재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하마스가 매주 5명의 이스라엘인지를 석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2단계 휴전을 이행한다 이런 중재안인데요. 2단계 휴전을 이행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영구적인 휴전과 그리고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해당 이집트 중재안에 대해서 미국과 하마스는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스라엘은 하마스 방면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직은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엔 조금 부드러운 뉴스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최근에 테러나 또는 어떤 그 만일의 사태 같이 위협스러운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반려견 개 일명 가드독이라고 하죠. 보호견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개들이고 얼마에 판다는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 프로텍션 K9이라는 회사에서 군용견들을 판매를 하는 건데요. 군용견이군요. 이제 일반 견이 아니라 군용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 3만 달러에 판매가 되었다고 하는데 와우. 지금은 또 수요가 증가해서 7만 5천 달러에서 12만 5천 달러 사이라고 합니다. 하나로 약 18억 정도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굉장히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높은 가격임에도 오히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이 군용견을 받기까지도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군용견을 먼저 주문을 하면 이 개를 훈련시키는 기간까지 총 포함해서 약 18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조건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비싸면 12만 5천 달러. 네. 조금 전에 우리 이준 PD가 18억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12만 8천 달러면은 12만 5천 달러면 한 1억 8천만 원 정도. 18억짜리 개를 어떻게 삽니까? 1억 8천만 원 정도 한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헤즈볼라와도 끝없는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북쪽 상황, 헤즈볼라와의 전투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스라엘군이 이제 레바논 남부에 있는 수십 개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와 지휘본부를 공습을 했고요. 그리고 레바논 남부 해안 도시에 있는 티레 여기를 또 두 차례에 걸쳐서 공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당 공습으로 7명이 사망을 하고 40명이 이제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 측에서는 헤즈볼라가 먼저 6발의 로켓을 발사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중에서 3발이 이스라엘로 날아왔는데 그걸 이제 요격을 한 후에 이에 대응해서 공습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후티 상황을 좀 볼게요. 어제도 이스라엘 쪽으로 후티 반군들이 미사일을 날리는 것 같은데 미국이 이번에는 항공모함 2개 전단 배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미국이 지금 실제로 이번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현재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칼빈슨함에게 중동으로 이동해라라고 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중동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해리 트루먼함에게는 작전 기간 한 달을 연장한다라고 하면서 중동 해역에서 지금 항공모함 2개 전단을 동시에 운용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미국은 통상적으로 중동 지역에 한 개 전단의 그 항공모함을 배치를 해 왔었는데 이번 조치로 6개월 만에 또 다시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2개 전단을 이제 배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런 트럼프의 행정부의 이런 조치가 예멘의 후티 반군과 그리고 이란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지금 미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후티 반군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우리 그 자료통, 정보통 똑똑한 조현영 기자로부터 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그런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좀 벌어졌어요. 미군의 그 후티 반군을 향한 공격과 관련된 1급 비밀 정보가 그룹 채팅방에 올려지면서 이 내용들이 어떤 작전을 언제 하겠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트럼프의 고문인 마이크 월츠가 실수로 이제 디 아틀랜틱 편집자인 제프리 골드버그를 이런 암호화로 되어 있는 그룹 채팅방에 초대를 한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해당 그룹 채팅방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같이 있었고 그리고 후티 반군 공격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는 그런 채팅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골드버그가 이제 기사에서 이야기를 한 게 미국이 이 후티 반군을 공격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2시간 전부터 이미 그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헤거세스가 그 그룹 채팅방에 보냈던 게시물 중에 후티를 목표로 삼은 군사 계획 그리고 무기 패키지 어떤 무기를 사용할지 그리고 공격 타이밍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룹 채팅방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단톡방도 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의 주인공한테 도널드 트럼프 You fire 안 그랬습니까? 사실 그랬어야 왔지만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그냥 오류이다라고 일축을 하고 국가안보팀을 오히려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책임자인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도 해임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해당 해프닝은 2개월 동안의 유일한 결함이었고 그리고 심각한 결함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 트럼프가 해당 실수에 대해서 후티에 대한 이 군사작전에 어떤 영향도 전혀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팀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유진 PD하고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후티 반군을 향한 공격 선언 그리고 미국의 소리 방송
중단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진 PD 방송 전에는 계속 기침을 해가지고 방송 중에 혹시 기침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한 번도 기침을 안 했어요. 네. 네, 노력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이런 운명론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죠. 우리가 했다고 여기면 기념비를 세우겠지만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진리로 그 삶을 인도받습니다. 그 삶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만나게 되세요. 2025년도부터는 오직 이스라엘 그 땅에는 이스라엘 국가 하나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세계 최강의 국가 미국의 국방장관 지명자 입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이번에는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핵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서 뉴스의 주제를 자세하게 뜯어보고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후티 반군 얘기부터 좀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3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티 반군을 향한 공격 명령을 내렸는데 이전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 때도 역시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시의 후티 공습과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후티 공습 굳이 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작전 권한에 관한 문제죠. 작전 통제인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백악관이 직접 후티 반군 공세 작전을 승인하고 지휘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지휘 승인을 하고 막 시어머니처럼 이제 개입을 했죠. 중부군 사령부에 관할 지역이 중부군 사령부니까. 근데 트럼프는 중부군 사령부에 대해서 완전히 작전권을 일임을 했어요. 독자적으로 공세적 타격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중부군 사령관이 판단하기에 저거 때려야 된다면 때려. 내 허락 받지 말고. 위협이 발생하면 무조건 발본색원 해라. 원점 타격해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이런 현상 때문에 작전 기간도 바이든 백악관이 일일이 간섭하고 일회성. 그러니까 여론이 안 지어지거나 그래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이 잦아지면 이제 형식적으로 한번 때리는 수준 정도. 나 때렸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가지만 트럼프는 요번에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무기한 공습이라는 걸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 할빈소를 주둔시키겠다는 얘기죠. 계속 때리겠다는 겁니다. 군사시설이 완전 파괴될 때까지. 그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 차이점이 뭐냐면 공격 목표에 관한 거죠. 그럼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후티 반군의 군함,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군함이지 일반 상선에다가 이제 드론 달고 대포 달고 이런 거거든요. 전자장비 달고 그런 것만 제한적으로 공습을 하는 거예요. 해안가에서. 그런데 트럼프는 후티 반군의 해상 전력 당연히 그거는 이제 폭파시키고 공습을 하고 배후에 육지에 있는 어떻게 보면 병참 기지 있죠. 군사 제조 시설 아니고 병참 군수 창고 그다음에 발전 시설까지 다 타격을 했습니다. 그게 타이즈에 있는 도시와 전력 수지를 위치한 다이안 지역. 그러니까 전력하고 어떻게 에너지하고 이제 군수 물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군사력 평가함에 있어서 그 두 가지를 갖다 원점 타격을 해서 다 부셔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근본적 차이가 있고 또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냐면 근본적 차이가 이란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이제 지난 202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이든 시절에 예를 들어서 후티 반군 공격한다 그러면 사전에 이 정보를 이란한테 줘요. 어디 타격하겠으니까 피하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약간 역적 소리 들으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지나가는 선박한테 위치 정보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흘러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스카이뉴스 아랍판에 나온 거예요. 현지 후티 반군의 그 인터뷰를 딴 내용이 이 얘기입니다. 사전에 정보를 공지했다. 우리는 왜냐하면 호데이다, 하지약, 그다음에 이 지역에다 미사일 드론 발사대, 레이더 시설, 무기고를 폭격한다고 사전에 얘기하니까 이걸 다 옮겨버린 거예요. 민간 그 지구, 그러니까 민간 도시에다가 다 옮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폭격을 했다고 이제 화면은 나가는데 빈 창고를 때린 거죠. 그런 현상이 있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민간인 도시 안에 있는 적재된 주요 군수 시설에서 무차별 폭격을 했습니다. 상관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하기 전에 사전 정지 작업으로 후티 반군을 FTO 테러 지정세라고 집어넣었어요. 이거 군사적 목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민간 시설이 파괴돼도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딱 깔아놓고선 무차별 폭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민간인 피해가 많이 나왔어요. 왜 민간인 지역에 이제 무기를 이렇게 접근해놨거든요. 그리고 과거 이제 이스라엘 북부경에서 헤즈볼라도 민간인 도시 지역에다가 이제 그 무기를 적재해놨지 않습니까? 하마스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인간 방패를 나는 무시하고 그냥 때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워낙 강하게 나가니까 국제사회에서 뭐 인도적 문제 이런 건 제기 안 하죠 지금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반복된 얘기지만 바이든은 실질적인 후티 군사 역량 약화보다는 그냥 요식행위 공습을 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후티 반군 군사 역량 파괴에 초점을 둔 거예요.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것. 그러니까 후티 반군 자체보다는 군사 능력을 현격하게 거의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지금 앞서서 이준 PD도 그 항공모함 전단 2개 전단을 보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심상치 않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그 후티 반군에 대한 그 미군의 공습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공격을 진행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군사 전략으로 보면은 이게 트럼프의 이런 행보가 뭐냐면 행위로만 우리 역추산할 수밖에 없죠. 트럼프는 후티 반군을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해서 이제 허디슨 연구소에서 이거에서 분석 자료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후티 반군에 제공한 비대칭 전력 그걸 통해서 홍해와 글로벌에서 무역을 이제 교란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후티 반군을 어떻게 보냐 이란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후티 반군을 어떻게 보냐면 이란의 대리 세력인 동시에 이란의 해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이란의 육군 병력, 지상 병력이라고 하면 후티 반군은 왜냐면 그 자국 군대는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부로 군사력을 투사하는 건 대리 세력을 통해서 하거든요. 초승달 시아벨트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후티 반군은 이제 이란의 해군으로 지금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10월 7일 학살 이후에 이 지역에서 후티 반군이 그 자유진영, 그러니까 뭐 미국, 이스라엘, 영국, 유럽의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거기에 성공하니까 이제 할증료 붙죠. 그다음에 보험료, 선박보험 올라가죠 하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설정해 놓은 항해의 자유, 그 질서를 이제 위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박 통행량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이란이랑 친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러시아하고 중국 선박은 무사패, 프리패스예요. 아예 건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중국 선박의 통행량이 급증했다는 것이고 또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이란과 중공이 이란이 제재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유 수출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란과 중공이 이제 해상에서 이제 원유를 교환하는 이런 바터가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또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안을 내놨어요. 행정명령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항해 자유를 보호한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후티 반군이 뭐 다른 헤즈볼라와 달리 자체 군수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를 생산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없어요. 대부분 이란한테 공급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걸 이제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 비대칭 위협을 원점적으로 타격하겠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전략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란이 그럼 어떤 물자를 제공하냐? 위성 위치 추적 데이터, 그 첨단 장비죠. 이거 러시아한테 받아가지고 제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함 미사일. 그러니까 좀 약간 허접한 그 통통배 같은 데다가 미사일 달아놨지만 그 전자장비로 해가지고 다 선박에다 타겟팅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킬체인 레이더 장비도 공급을 했어요. 요 세 가지를 이제
공급하는 그 장비와 그 병참 루트, 장비 시설, 드론 발사대를 다 이제 파괴시켜 버리면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번 파괴시키면 재생할 가능성이 없죠. 이란이 공급하기 전까지는. 요거가 이제 군사적 타격 목표이고, 결론적으로 미국은 후티 반군에 대한 괴멸보다는 약간 군사 능력을 약화시켜서 항해의 자유와 그걸 안정화시켰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난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미 해군의 그러니까 선박에 대해 미국 해군 선박뿐만 아니라 이제 군함에다가 174회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트럼프가 또 한성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국 내 해군에다가 공격을 해,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직자적인 복수 행위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무차별 공습을 들어가는 것이죠. 레바논에 있는 그 헤즈볼라 남쪽이죠. 그 레바논 남쪽에 있는 헤즈볼라한테 무기 공급을 할 때는 이 시리아 쪽을 통해서 이렇게 육로로 이렇게 무기가 오는데, 사실 이란에서 이 예멘 후티 반군 쪽으로 무기를 보내려면은 연결되는 도로가 중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어서 사실 끊겨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무기가 이렇게 예멘 쪽으로 가요? 해상 쪽으로. 해상으로 가는군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군이 항공모함 2개 전단을 이제 그 앞으로 보내서 분명히 전투기가 떠서 이제 예멘의 후티 반군 쪽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할 텐데, 결국은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상군 들어갈 계획은 없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가자 지구 전장 봐도 결국에는 IDF 지상군이 들어가서 이제 접수 평정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죠. 그래서 네오콘들, 그러니까 약간 좀 미국에서도 좀 군사 개입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트럼프랑 좀 성향이 다른 그 전문가들은 후티 반군을 완전 괴멸시키려면 지상군을 이제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이제 이란의 해군력이 후티 반군의 군사 역량만 이제 파괴시키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전략적 목표는 뭐냐면, 일면 홍해에서 항해 자유를 이제 하는 그런 행위도 하지만은 실질적인 목표는 이란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군사력을 완전 무장해제시키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 덕분에 사실상 이제 헤즈볼라 다 파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의 그 대리 세력이 가장 센 헤즈볼라, 하마스 이런 걸 거의 완파 직전까지 갔고, 그건 이스라엘이 대신해줬고, 남은 게 이제 후티 반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완전 제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군사 역량을 파괴시켜버리면 이제 이란은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압박을 해서 핵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마지막 외교를 해보자, 그걸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미국은 트럼프는 군사력을 통해서 외교적 해법을 지금 힘과 이제 당근과 책찍을 쓰는 것입니다. 표피적으로는 후티 반군을 공격하지만 사실상 이란 너 핵 포기해, 너의 군사력은 끝났어. 왜냐하면 촉수를 다 부셔버리는 거거든요. 너를 방어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핵 빨리 포기해라. 이런 가장 전략적 목표로 지금 이거를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사력으로 보면은 후티 반군과 미군의 군사력은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교조차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그 차이가 있을 텐데, 당연히 뭐 미군이 저는 뭐 후티 반군쯤이야 이겨낼 수 있으리라, 박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티 반군 이게 좀 하마스처럼 이 테러 집단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이 막 그 흩어졌다가 모였다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상대이긴 하기 때문에, 미군 혼자서 하는 것보다도 주변의 아랍 국가들, GCC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또 뭐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이 좀 이렇게 아랍 연합국들이 미군하고 좀 힘을 모아서 같이 좀 후티 반군과 맞서 싸웠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 GCC라고 하는 그 아랍 연합국들이 지금 뭐 약간 좀 4분 5열 돼가지고 지들끼리 또 싸우고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지상군 투입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혐오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국제 정치 관점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상군을 투입해가지고 그 지역의 질서를 잡는 거를 온쇼링 밸런싱이라고 하고, 지금처럼 해군력을 통해서 이제 제공권을 해가지고 바깥에서 하는 걸 갖다가 오프쇼링 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프쇼링 밸런싱을 하겠다는 거예요. 해군군력으로 그 군사력만 이제 제거시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완전하게 토벌하려면은 GCC 연합국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역할은 아랍 주변국이 지상군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GCC의 어떻게 맏형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 두 국가가 왜냐하면 그 바로 근접국이니까 근접국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접수 평정을 못하는 이유가 이제 기원을 올라가면 이제 최초 2015년에 예멘에서 내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후티 반군이 수도를 이제 점령하고 그 예멘의 수도를 점령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가 주도해서 이제 GCC 연합국을 만들었어요. 대부분 순위파 산유국이고 다 해안가 그 아라비아 반도 해안가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모아서 이제 후티 반군에 대해서 토벌전을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는 초창기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후티가 지금이야 이제 후티가 이란산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 대리사회라는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그때는 이른바 그림자 전쟁에서 암암리에 몰랐어요. 그래서 후티가 이란산 무기로 이제 막 저항을 하니까 전투력이 강하다 보니 무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약간 당황한 거죠. GCC가.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GCC 연합국 안에 누가 또 멤버로 참여했냐면 카타르가 참여했어요. 근데 카타르가 그때 무슨 짓을 했느냐? 시아 순위 양다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합군에 있는 정보를 갖다 이란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폭격을 해도 다 피해 있고 하다 보니 전쟁이 장기화되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또 무슨 일이 있었고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GCC에서 이제 퇴출시켰습니다. 카타르를. 그랬는데 이 당시 2015년이면 이제 오바마 행정부죠. 오바마 행정부는 내면으로 친이란 정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친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번 그 10월 7일 학살 사태처럼 국제 여론을 동원해 가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민간인 피해를 더 부각시킨 거예요. 피해를 또 전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하고 걸프 연합국들이 국제사회의 그 비판에 직면한 겁니다. 카타르가 정보를 이렇게 빼돌려가지고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자국 군사력, 지상군 병력도 그 캐셔티가 캐셔티가 굉장히 올라가고 많이 보고 국내 여론도 안 좋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사우디가 제일 먼저 배신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그 사우디 국경 후티랑 국경 인접국으로 작전 범위를 이제 제한하면서 사전 작전만 한다면서 쓱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야 네가 주도해가지고 전쟁했는데 네가 빼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앙숙이 된 것입니다. 두 국가가. 자, 근데 그 사우디하고 또 이란하고 관계 정상화를 2023년도에는 시도했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이란 외교 정상화, 사우디의 이제 아랍에미리트 갈등이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그 사이에 굉장히 격화됐죠. 그러니까 사우디의 배신으로 이제 불만이 커지니까 2019년도에 아랍에미리트가 그럼 우리도 족장 우선 걷겠다 하면서 전투 병력을 다 빼버립니다. 예멘 지역에서. 그러면서 현지 세력을 이용해서 후티 반군을 맞서는 해양 전진 기지로서 예멘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보면 보라색이 예멘 북부를 장악한 후티 반군이죠. 그다음에 노란색이 사우디가 지원한 예멘 정부입니다. 아래 주황색이 바로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을 받는 STC라고 해서 과도 남부 정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도 정부가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랑 또 경쟁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예멘 지역이 지금 3분할로 쪼개진 거예요. 각자 이익만 좀 따지고 저걸 이제 둘이 힘을 합해가지고 저 후티 반군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후티 반군만 논하는 것이죠. 둘이 자기 영유권에서 하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 아래 그 주황색 지역에 저게 다 이제 항만이거든요. 항만 시설만 난 보호하겠다. 아덴만 같은 경우 그 항만 시설만 보호하고 또 사우디는 국경이랑 맞대어 있으니까 그 북북경에서만 작전을 하겠다 해서 서로 이제 동상이몽 독자적인 국익 노선을 추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후티 반군의 군사력을 완전 무력화시키면은 너네 둘이 합해서 들어가가지고 후티 반군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라는 거예요. 과연 합의를 할까 안 할까. 그런데 이 양측의 관계,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의 관계가 더 악화일로 간 게 뭐냐면 사우디가 배신을 넘어서 지난 2023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이제 이란의 기세가 워낙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하고 외교 정상화를 해버려요. 근데 그 정상화 부속 조건이 뭐냐면 후티 반군하고 휴전을 맺어라. 그래서 휴전 회담 하던 중에 이제 정권이 바뀐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서 어떻게 다시 재설정할지. 왜냐하면 저거 무기는 제거할 수는 있지만은 누군가 들어가서 저거 정리해야 되거든요. 가다지고 정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과연 사우디가 진정한 의미에서
중동의 가장 뭐랄까 순위파의 맏형인지 그 리더십의 시험에 올랐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우디나 이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남의 손으로 무임승차를 하려고 그래. 안보 무임승차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토호 국가 특징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중산층이 다 한량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국 병력들의 그 위관장교, 중간장교급들 있지 않습니까? 다 외국인을 써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수단에 있는 RSF라는 그 또 용병을 갖다 쓰니까 이게 전투가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상군이 없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냐 돈만 많은 돼지들을 갖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군사 시력을 해소해줘도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우디가 맨날 그러니까 너무 무임승차를 많이 해. 10월 7일 때도 무임승차 했잖아요. 가만히 있었고 이란한테 찍히기 싫어가지고 가만히 있고 조금 너무 간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우디 인구가 한 3천만 조금 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외국인이더만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되는 거를 전부 다 어디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뭐 그다음에 파키스탄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일시키고 자기네들은 지금 저 우리 조 기자님 얘기한 것 마냥 한량처럼 지내고 흰 옷만 입고 다니잖아.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리고 또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는 이제 원유 패권 가지고 또 싸워요. 오펙 그 감사한 결정 가지고 서로 싸우고 누가 이제 서로 이제 산업화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가 입장에서 누가 중동의 중심 국가가 되느냐 갖고 또 싸우니까 근데 가장 큰 갈등은 이제 예멘에서 발생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뭐 사우디 빈살만하고 그 트럼프하고 뭐 나름대로 관계가 좋다고 하니 앞으로 그 이 중동 문제 특히 그 이 예멘의 후티 반군 문제를 놓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사우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또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3월 15일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으로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괜찮습니까 발음? 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예, 너무 예. 좋아요. 방송이 전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또 왜 이렇게 이 난립니까? 왜 중단시킨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 VOA죠.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미디어국 USAGM 산하의 6개의 방송국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엄밀히 얘기해서 국무부가 운영하는 이제 해외 송출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그 냉전 시절에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이제 자유의 소리를 계속 전파하는 아주 훌륭한 순기능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세계의 자유와 뭐 민주주의 이념을 전파한다라는 뭐 이런 나쁘게 보면 선무공작이지만 뭐 그런 건데 최근에는 이게 극단적인 프로파간다가 프로파간다 방송으로 미국의 이미지가 이제 해쳐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냐면 예산 삭감 물론이가 VOA 방송사 직원 1,300명에 대한 휴직 처리를 했어요. 휴직. 그러니까 휴직 다음에는 이제 퇴직이죠. 이제 무급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적으로 나갔는데,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VOA 그러니까 극단적인 편향성과 정파성, 방만한 예산 운영, 심각한 내부패 등으로 미 납세자들의 큰 부담이다 해서 이번 도지가 들어가가지고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도지면은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털어버린 건데. 과거부터 이제 논조 편향, 운영의 돈 방만한 것도 예산 편성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과거부터 사회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옹호적인 방송을 많이 했어요. 냉전 때는 좋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때로는 반미적인 시각을 갖다 거기다가 내포한다든지 VOA인데 그렇죠. 미국의 소리인데 미국의 소리를 또 그러니까 한국어 방송 그나마 봐줄만 해요. 근데 나머지 보니까 이건 엉망이더라고. 이건 들어줄 수가 없는 수준이라서 저도 이제 10월 7일 사태 이후에 많이 들여다봤는데 조금 편향성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VOA 예. 미국의 소리 문제가 될 만한 구체적인 실례가 좀 있습니까? 이거 뭐 차고 넘쳐 너무 많은데 2022년 최근 거부터 시작하면은 폴란드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러시아 간첩 파블로 곤잘레스를 VOA 기자로 이제 채용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뭐 이란 문제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친이란 정책을 펼쳤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미국의 소리 입장은
어땠었는지, 그리고 또 이란에 대한 그 프로파간다, 그때도 역시 프로파간다, 이란에 대한 프로파간다 심했었습니까? 그러니까 부요의 페르시아 지부인가 페르시아어죠. 아, 그렇습니다. 페르시아 우리 한국어 방송이 계시는데 거기서는 그 페르시아 지부의 간부급 직원이 기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 적성국인 친테란 프로파간다 보도를 계속했는데요. 보도 혼자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다가 예산 100만 달러를 갖다가 유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란 핵 협상에 미국이 양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란 신정 체제를 비호옹호한다. 그들만의 방법이니까 내재적 접근 뭐 이런 식으로 막 옹호하는 방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정 체제가 뭐 바깥에서 보긴 그렇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체제다. 어떻게 보면 이란 체제를 부유회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선전하는 방송을 해요. 미국의 소리가 아니라 이란의 소리네요. 그렇죠. 이란의 소리가 돼버렸는데 더 심각한 거는 아무래도 이 방송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제 수년 전부터 이란 내 또 재외동포들 있지 않습니까? 이란 망명동포들, 그러니까 신정 체제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 100명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100명이 이제 미국 의회에다가 청원을 했어요. 이 페르시아 이 지부에 대해서는 좀 국정감사를 좀 해달라고 해서 청원을 해서 100명이 서명을 했는데 그 청원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미국의 비핵화 이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부여회가 이란 정권의 선전을 대리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이 직원을 파면을 시켰어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 때 다시 복귀가 재임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미 의회에서는 이게 왜냐 국무부니까 외교 상원의회 그 상임위에서 이제 계속 불러온 거예요. 자료 조사하고 너 자체 조사하려고 출석하는데 출석 안 하고 버티고 막 거의 막장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얘네들 개혁 그냥 털어버리겠다라고 지금 결심을 한 것 같아요. 2기 때 들어와가지고. 지난 2023년 10월 7일 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대학살할 때 미국의 소리 방송은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월 7일 학살 사태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여의 고위 보도국 간부가 하마스를 테러리스트라고 칭하지 말고 반란군, 저항군, 무정정파 등의 그 희석된 표현을 사용하라는 보도 준칙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막 동격인 것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미화 포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또 가자지구 우리가 뭐 일반 뭐 뉴욕 타임스나 CNN에서는 우리는 뭐 극자 보도 뭐 이런 인도적 위기 이런 거 익숙한데 이건 공영방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받아서 씁니다. 인도적 위기가 있고 이스라엘 IDF가 학살을 저지르고 있고 네트냐고 전범이다 막 이러면서 보도 편향성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2019년에는 부요의 소속 기자가 이제 러시아 찬양 프로파간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단골 메뉴 있죠. 반미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거기 꼭 단골 메뉴로 이제 반유대 메시지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반미가 핵심 테마예요. 부요에는 논조가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가, 사명을 다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예산 털어버리고 이제 직원들 순차적으로 이제 다 감원시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직원들 1,300여 명을 임시휴직으로 지금 그 집에 다 보냈는데 어떻습니까? 이 1,300여 명을 다 퇴직시키고 방송국을 아예 그 문을 닫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정리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사람들로 재개국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황만 보면은 약간 폐기론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제 고쳐 쓰자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세부대 스스로를 담자라는 흐름이 있는 게 뭐냐면 부유의 사장으로 이제 친마가 진영 트럼프 핵심 인사죠. 그 방송인 출신 캐리 레이크를 지금 이미 지난 대선 유세 기간 중에 부유의 대표로 낙점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현재 지금 캐리 레이크가 그 위에 상위 조직인 그 미 글로벌 미디어국의 특보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미 글로벌 미디어국 자체가 대부분 이제 상원 인준을 받아야 돼요. 우리로 치면 방문진 이사들이거든요. 그 이사들도 다 상원 인준을 받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거 인준 통과해야 이제 부유의 사장을 선출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상원 인준을 또 통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빨리 이 레이크 특보를 갖다가 사장으로 임명을 해도 올 하반기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인준 절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기간 중에 부여회를 아예 그냥 다 털어가지고 임시홍면 새 출발할 수 있게끔 세물은 세 부대에 담는다라는 해석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현지에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을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하고 자유주의형의 가치를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송사는 필요는 하는데 어떤 형태로 지금 조직을 유지할지 아니면은 아주 채널을 다시 다 엮어버릴지 뉴미디어 환경에 맞게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의 채널은 유지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백지 상태에서 새 출발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수로 세 부대에 담는 거 좋은데 문제는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덧지 지금 많은 사람들을 너는 능력 없어, 너는 부패야. 그래가지고 다 지금 잘라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VOA 그 미국의 소리 방송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기서 1,300명 지금 휴직 상태라면서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내가 잘렸어 여기에 대한 그 반감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전 정부에서 또 일을 했었기 때문에 고급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집에 들어앉은 사람들을 중국에서 이 사람들을 비싼 연봉을 데리고 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과학자들도 그렇고 많이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걱정이에요. 정보 누출될까 봐. 근데 이미 다 누출됐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보여지고 요건에 관해서는 그렇죠. 이제 이게 보면은 도지가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자국 내에서 테러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 일렉트릭 트럭이 테러를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발빠르게 우리가 이제 저 일론 머스크의 트럭을 우리가 공개 입찰로 이제 관용차로 입수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예, 사이버 트럭이요. 그 비싸던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입찰에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도 사실상 사법부의 내전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하고 똑같게. 그래서 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미 대학가 특히 아이비리그에 만연하고 있는 그 반유대주의와 맞서 싸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아이비리그에 만연하고 있는 이 반유대주의와 어떻게 지금 싸우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정 지원 아하. 이제 끊겠다. 돈으로밖에 이제 통제가 안 되잖아요. 돈으로 컨트롤하겠다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비리그에서는 정부 관련 용역들을 많이 하죠. 연구 용역을 많이. 그것도 계약 취소하겠다. 이 두 가지 칼을 빼들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게 참 요게 참 제일 반가운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산실인 이제 중동 스터디스 있잖아요. 중동 학회, 중동 남아시아 아프리카 관련 학과에서 여기서 맨날 이제 팔레스타인 연구센터에 관한 집중 감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학술 연구인지 아니면 반유대주의 프로파간다 기관인지를 한번 털어보겠다라고 지금 행정부가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뉴스상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존 친팔레스타인 폭력 집회 참가 유학생들을 추방시키고 있고 한데 뭐 콜롬비아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 내부 문건 보니까 또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말로만 트럼프 거 받는다, 그 조치를 받아들인다 해놓고선 중 화상 통화에서 자기 직원들한테 우리 안 할 거니까 끝까지 버티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갖고 또 하급 법원에서 또 가처분 소송 나고 지금 뭐 좀 난립니다. 미국도 사법부 때문에. 근데 기존 이제 뭐 유학생까지 추방까지는 되는데 현재 거기에서 또 떠나서 학내 친팔레스타인 학생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유명한 게 Students for Justice in Palestine이라고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뭐 대학생 회의, 뭐 학생회의가 있나 봐요. 약자로 SJP인데 이게 전국 조직이더라고 보니까 아이비리그만 있는 게 아니라 전 대학가에 다 있는데 이 후원 세력까지도 이제 타겟팅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미 행정부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그 소위 해서 후원 돈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카타르 국적자의 사업가입니다. 왕족이에요 또. 그래서 알탄이 이 사람에 대한 이제 대인 제재 추방 내지는 대인 제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카타르가 이란에 사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이제 시작은 이제 반유대 그거에 대해서 시작했지만 카타르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가 아니냐는 신호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FBI를 동원해서 방첩 수사까지 가야 된다라는 정부 내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에도요. 이 친팔레스타인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교 안에서도
이스라엘 규탄 시위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기도 좀 털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외부 자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생적 조직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금줄을 끊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칼을 빼들었는데 그 칼이 우리나라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네요. 그렇죠. 이제 이거 보도해 준 것만 그렇죠.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나라에도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카타르의 돈이 또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오는 게 대학에 들어오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가자지구도 그렇고 지금 뭐 어느 곳 한 곳도 조용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정신없는 또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 also strongly believe that the Gaza Strip, which has been a symbol of death and destruction for so many decades, to normalize relations with Israel, they said, to prevent Israeli annexation of the West Bank. 맛을 보신 분은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괴물이 돼요.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시는 베드로가 칭찬받았던 자기가 권력이 많다 해도 그 권력을 시신들을 유언들을 이스라엘에서